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전주부동산 닥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멘트를 아들 녀석이 꼭 먼저 하고 영상을 시작하는데 요게 입 밖으로 나오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3.19 부동산 대책 이후 농지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질문 댓글의 공통점을 보면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이상 제촌 작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혼용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농지법을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제 영상을 이미 업로드해 두는데요. 업로드 이후에 하위법령인 농지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는 등 후속 조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개정 농지법 시리즈로 다시 한번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자격과 농지의 양도세 감면 요건인 소득세법의 제촌 작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농지법 관련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업로드되고 있는 2022년 개정 농지법 시리즈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농지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중요한 이유는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어 개념만 이해해도 절반은 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농업 경영의 개념을 보면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란 자경과 위탁경영은 포함되는데요. 임대 또는 사용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경은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위탁경영의 개념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라고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무조건 위탁경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경영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또한 위반하면 농지법 위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과 자경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잘 알면 농지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을 보면 농지법에서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농지법 시행령의 농업인의 범위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언급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농지법의 농업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먼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음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자 누구라고요? 농지법의 농업인입니다. 다음은 가축 관련인데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축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농업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농지법의 농업인이란 방금 설명드린 4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의 농업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반드시 본인 소유 농지가 있어야 농업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를 하든 앞서 설명드린 4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게 되면 농지법의 농업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의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의 작용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단색식물의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을 농지법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농지를 임차해도 농어민은 될 수 있으나 작용은 반드시 본인 소유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작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잠시 후 살펴볼 소득세법의 작용 의미와 농지법의 작용 의미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제촌이라고 하는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거리 제한이 있을까? 농지법의 제촌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예전부터 농지 취득에는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현행 농지법 제정 이전인 1988년도에는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해 농지 취득자가 농지 소재지에 모든 가족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하는 농지 매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농지의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통작거리를 4km에서 8km, 8km에서 20km로 점진적으로 완화하다가 1996년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농지 취득 시 20km의 통작거리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거리 제한, 즉 별도의 통작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다시 농지법 조문에는 분명 별도의 통작거리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유령을 보면 심사유령 제8조 제1항 5호 농업 경영능력 등 다음 강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농업 경영계획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과목에 신천자의 연령, 직업 또는 거주지 등 종합적으로 영농의지도 심사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요식행위 정도로 치부되어 부재지주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 없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하위법령인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 예고된 개정령안을 보면 농업 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그동안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었던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에도 별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상속농지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시 함께 제출한 농업 경영계획서가 취득 농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명시적인 통작거리 제한은 없지만 여기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유령이나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업 경영계획서 양식에서는 영농거리를 기재하도록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심사에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몇 킬로까지라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향후 부재지주의 농지의 신규 취득은 결코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하여튼 향후 농지의 신규 취득이야 뭐 그렇다 치고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앞서 살펴본 대로 농지법의 농업인 자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농지법에서 흔히들 제촌이라고 하는 통작거리 제한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자격 등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촌 작용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하게 되면 1년에 1억 원, 5년에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촌 작용에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최근 제촌 작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게 되면 과세당국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한 제촌 자격을 부인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나 제촌 자격의 증빙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또는 제촌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합당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결국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되는 낭패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촌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지목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농지는 제촌하지 아니하거나 작용하지 않은 농지 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왜 중요했냐면 지금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3.19 부동산 대책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추가되는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무엇보다 최대 30%까지 적용해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2년 1월 1일부터 배제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의된 법률안이 해당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불과 시행 한 달에 남겨둔 11월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기도 안 차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의 추가 세율이 가산됩니다.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농지란 제촌하지 아니하거나 작용을 하지 않은 농지, 즉 제촌 또는 작용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농지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잠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촌에 해당되지 않으면 통상 부재주주 농지라고 하는데요.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농지가 소재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제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실상 거주란 말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제촌을 입증할 수 있는 실거주 입증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실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주자의 주거지, 주거 형태에 따라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작용, 직접 경작의 의미인데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 상시종사하거나 여기서 다년생 식물이란 인삼이나 잔디, 유실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단순히 본인 생활하는데 조경 목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영농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작용이라고 합니다. 결국 앞서 살펴본 농지법의 작용 규정과 같습니다. 최근 작용 증빙자료 또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실거주 입증 자료나 작용 증빙 자료도요. 물론 이런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직불금이나 농지원부 명칭이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시행 내용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경영체 등록이나 영농조합 증명서, 사실 이러한 증빙 자료들은 작용을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런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당국은 양도자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작물의 종류, 기타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과 함께 고려해서 작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용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의하여라는 말이 참으로 애매모호한 말이긴 합니다. 이를 수학 공식처럼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나 조세 심판이나 대법원 판례로 그 의미를 살펴볼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작용에 따른 객관적 증빙이 부족한 경우라고 판단한 사례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 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약, 비료 판매 내역서는 발행자의 신고 내역이 검증되지 않은
소매상이 발행한 것이어서 신빙성이었고 농지원부나 사실 확인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작용을 부인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농작업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맡겨 수행한 경우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인데요. 한번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벼농사에 필요한 농작업 중 모짜리 만들기와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 등 대부분을 타인에게 주고 맡겨 수행하여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5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실 농지는 이처럼 제촌 작용기간이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실 농지법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분쟁이 일고도 있는데요. 뭐 시시비비 있을 것도 없고 사실상 제촌 작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참고하시라고 실거주 입증 자료나 작용 증빙 자료를 올려두긴 했습니다만 제촌이나 작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절대적 서류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농지는 이처럼 제촌 작용한 기간이 8년 이상이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8년의 의미는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필요는 없고요. 제촌 작용 기간을 통산해서 8년 이상 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사실 통산이라는 것은 5년 제촌 작용하다가 사정상 중간에 2년 이상 제촌 작용을 못한 경우를 하더라도 나중에 추가로 3년 이상 제촌 작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 통산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촌 작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는 작용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해당 연도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사실상 작용을 했더라도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에는 농업 임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농가 부업소득은 제외됩니다. 다음 남목을 보면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이 해당 사업 업종별로 7,500만원, 뭐 어떤 경우는 어떤 사업은 1억 5천만원, 어떤 경우는 3억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사실상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작용기에서 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비사업용 농지로 보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인데요. 여기서 도시지역 안의 의미는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시지역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국회법의 도시지역이라 하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요. 토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은 제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도시지역 안의 농지라고 해서 바로 비사업용 농지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시지역 이상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소재 농지로서 주상공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는 사실상 제촌 작용한 농지라 하더라도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촌 작용한 농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촌 작용하던 농지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농지는 제촌이나 작용을 하지 않은 농지와 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정 시 10% 추가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가 앞서 살펴본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하게 되면 8년 이상 제촌 작용했다는 감면 신청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기억해 둬야 할 것 중 하나가 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입니다. 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은 당해 요건을 갖춘 토지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라는 규정인데요. 첫 번째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두 번째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또는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란 토지의 지목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농지의 경우는 제촌 작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제촌 작용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10% 가산세율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후속 조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 농지법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존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처럼 아주 유명무실하게 법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농지법 위반 행위인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 개정 농지법 시리즈로 개정 농지법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존 농지법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영상으로 업로드해 두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